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입니다. 6.3 지방선거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도 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독주해온 전북은 이달부터 시작하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고요. 반면 풀뿌리 선거에서만큼은 선전을 다짐하는 야당들 승리 전략도 눈여겨봐야겠죠. 민선 9기에는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지방의회에 입성하고 건강한 견제 구도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 각 당 지방선거 전략은 이란 주제로요. 각 당 여성 도의원들과 함께 지방선거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등의 현안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 전주충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들의 전북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건 무엇인지 김샛별 리포터가 준비한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전북은 그동안 민주당을 꾸준히 지지해온 지역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을 위해 정말 일할 사람인지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이 전북 도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좋은 후보를 내세워주길 바랍니다. 전북 지역은 국민의힘한테 솔직히 쉽지 않은 지역인 건 사실이죠.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현실과 도민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후보를 내세워야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보당은 그동안 재보궐선거 등을 통해 현장에서 경쟁력을 보여줬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농업과 농촌 문제, 청년 일자리, 공공의료 같은 전북의 현실적인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갔으면 합니다. 진보당이 전북에서 풀뿌리 정치를 실질적인 성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우리 삶에 가까운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정의당이 그동안 노동, 복지, 환경 같은 생활정치를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소수지만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양당에 가려지기 쉬운 현장의 목소리를 지방의회에서 제대로 대변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도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길 바랍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 정의당 각 정당에 바라는 도민들의 바람이었는데요. 어쨌든 삶에 뿌리 내린 이런 좀 공천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한 분들 소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선한희 의원,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 진보당 오은미 의원, 정의당 오현숙 의원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당들마다 지방선거 관리 기구를 꾸리고 경선 일정과 공천 방식을 공개하면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민주당 전북도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와 후보자 추천 재심의위원회를 설치했죠. 경선은 예비경선과 본경선 또 결선까지 치를 수 있는 만큼 2월 중순부터 일찌감치 경선을 시작했는데요. 선한희 의원님, 그 정청래 당대표는 억울한 컷오프는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경선에서 당원 영향력을 확대하는 공천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도 그 후보자 정책 능력 검증, 도덕성 평가 한층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최근 변수가 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하면서 당내 파장이 크죠. 네. 실제 합당이 이뤄질 경우에 공천 방향, 공천 내용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전북적 분위기가 어떻고 현실화될 경우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사실 지금은 제안만 나온 상황이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출직 평가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좀 종료를 했고, 그리고 예비 후보 적격 심사 기간입니다. 전체 전국의 도당의 일정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저기 예비 후보 적격 심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전과 좀 다른 부분이 좀 추가됐습니다. 그건 학교 폭력.
갑질 그리고 성범죄 2차 가해를 체크하고 만약 그런 사실이 있으면 소명하도록 했는데요. 네. 요즘엔 대학에서도 이제 학폭 관련해 가지고 계속 입학 취소가 되는 과정들이 있는 만큼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엄격하고 그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공천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평가와 저희 지금 예비 후보 적격 심사 그리고 마지막 공천 심사까지 이제 3중 구조의 시스템 공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좀 큰 변수인데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3인 선거구가 되면 외부에서 밖에서 본선을 붙는 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권리당원을 모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당이 돼서 내부에서 만약 경쟁을 하게 되면 불리한 구조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계속 이제 권리당원도 모으고 선거 활동을 했기 때문에요. 준비 과정도 다르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비후보 적격심사나 과정들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합당이 돼서 지금 2개월 내에 합당을 좀 준비를 완료한다 이런 계획인데 네. 그럼 그 조국혁신당 들어오는 후보들은 어떠한 적격 심사를 거칠 것인가 그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서로에게 불리한 요소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야만 사실 이게 더 큰 정당으로서의 과정을 잘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변수는 아마 2월 정도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합당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렵기도 하지만 네. 특히나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네. 그동안 이제 공천을 준비해왔던 후보자들 네.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전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네. 어떻게 보면은 본선에 굉장히 이제 유리한 뭐 이런 이제 자격증 비슷한 거잖아요. 네. 그 반발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2014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당하고 좀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양측의 후보들이 조금 그래도 균형적으로 좀 팽팽하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부적으로 뛰고 있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호남에는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합당이 된다 하더라도 경쟁자가 분명히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합당을 명분으로 들어오는 경쟁자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 사실은 좀 거셀 수밖에 없죠. 특히 호남에서는요. 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선거 구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 경기도 이 부분에서 수도권에서 유리한 고지나 이런 것들을 아마 전략적으로 판단하면서 지금 진행을 할 거라서요. 좀 큰 틀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전체 지방선거를 어떻게 승리하느냐 전략 그리고 호남 안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 내의 후보들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아까 있는 부분들의 정치적 계산, 셈법 이거 좀 아마 그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특히나 지방선거는 총선과 달라서 네. 어떤 이해 관계자들이 많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그 기초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은 50%, 상무위원 50%로 그리고 광역기 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은 100%로 개정했어요. 이런 변화가 정치 신인이나 여성, 네. 청년, 장애인 이런 분들의 어떤 지방의 입성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정치 신인한테는 굉장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권리당원 100%면 인지도 싸움이 제일 큰 문제일 거라서 정치 신인분들이 아마 조직이 있거나 어떤 단체에 뭐 이렇게 좀 유력한 사람이지 않으면 신인들의 지출 구조에서는 권리당원 투표가 좀 불리할 수 있고요. 네. 여성, 청년,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광주는 아예 광역 비례를 청년과 장애인만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예 들어올 수 있는 트랙을 좀 좁혀가지고 그런 분들의 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오히려 세팅을 그렇게 한다든지 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전처럼 비례대표 자리를 누구가 꽂는 자리가 아니라 당원들에게 투표를 하게 해서 선출을 하겠다 하는 구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당의 정체성을 갖는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당원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게 좀 중요한 관점일 거고요. 이전에도 청년들은 슈퍼스타 K 방식이라고 해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PT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강점을 소개하고 내가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잘 하면서 그 방식을 도입해서 좀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쟁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권리당원으로 100% 확대가 됨으로써 사실 여성, 청년, 장애인분들에게 좀 어떻게 다
올지는 사실 투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권리당원들의 민심이 좀 어떻게 작용할지 그것도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권리당원분들의 어떤 판단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효능감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네. 진짜 비례대표를 권리당원분들이 직접 투표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권한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고 그렇죠. 또 그렇게 해서 뽑힌 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특히 저희가 이제 박지원 최고가 그렇게 뽑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는 구조에 좀 주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신인들도 어떤 네. 그 당에 대한 정체성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판단의 근거를 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은 좀 제도적으로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실 저희가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는 인재 영입 케이스로 하면 실질적으로 좀 유리한 구조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정치 신인이 좀 1년 동안 지역에서 기반을 탄탄히 가져오면 가능한데 만약 갑자기 등장하는 정치 신인들은 그건 확실히 불리한 구조죠. 네. 그렇군요. 그 지난 2022년 8회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은 그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15.43%를 득표했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2위로 그 국민의힘 계열 전북도의원이 나온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었는데요. 그 기초의원 비례대표도 3명을 당선시켰고요. 하지만 그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 민심은 무척 차가운 것 같습니다. 그 이수진 의원님 선거 좀 많이 비관적인데 그 국민의힘 그 5년 반 만에 당명 당의 이름을 바꾸는 절차 착수했어요. 그리고 당신 반영 비율을 50% 70%로 지금 그 높이는 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죠. 하지만 보수 진영 안에서도 지금 걱정이 좀 되게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 전북 민심 좀 어떻게 붙잡으려면 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전 사실 당명 바꾸는 거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저는 내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래는 순서가 있는 건데 지금은 당명보다는 당명으로 해서 그 이름이 잊혀질 수는 있지만 국민의힘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잊혀질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동안에 뭐 선한이 의원님이나 오은미 의원님, 오연수 의원님 그동안에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신뢰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신뢰가 거의 바닥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당명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그게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건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직은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발걸음 아직도 첫 발도 못 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리포트에서 봤지만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삶을 이해하는 민생을 이해하는 국민이 힘이 돼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것보다 전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장 먼저 했을 때 사과를 할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정한 반성이 필요한데 우리 계엄을 한 거는 그 방법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 그 재판에서도 12.3 내란이라는 걸 규정을 했듯이 우리가 내란이라는 것을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지 않는 한 도민의 그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 생각을 하고요. 그에 맞춰서 그건 그것대로 이제 어떻게 리더들이 이끌어 가야 되고 그게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그렇게 하는과 동시에 우리가 이번에 후보를 낼 때 뭐 기초원 비례든 지역구든 도의원 비례든 도의원 뭐 지역구를 내던 가장 중요한 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내야 된다. 저 후보의 일 수밖에 없고 여서 다행이다. 저 후보라면은 뭐 일당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후보를 내지 않는 한 도민들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서 조금은 진정성 지금은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 그리고 지금 오늘 공천심사위원회 그 건으로 운영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방송 출연을 이후로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운영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한 명뿐인 도의원이 목소리를 안 내면 누가 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왔으니까요. 그런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찰과 반성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중앙당의 입장 그리고 당 지도부의 어떤 그 발걸음 이런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온도 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네. 제가
12.3 계엄 있을 때 한 이틀, 한 6일 정도에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일단 찬성을 한 이유도 그렇고 당론을 다르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당이라는 건 도민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고 그렇게 해서 된 게 바로 정당인데 정당의 그건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상식적인 선, 헌법을 준수하는 그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그 가치, 국민의 가치, 헌법의 가치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건 정당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론보다는 헌법적 가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에 전 큰 의미를 뒀고요. 지금도 그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님이 이제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로 좀 나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전북이라는 특성도 있긴 하겠지만 언제든지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네. 응원합니다. 더 고립될 것 같아요. 국힘 전북도당이 지금 최근 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 의견 밝혔어요. 이건 어떤 취지인가요? 아무래도 우리가 중대선거구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소수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다른 당을 진입하기가 지역구 기초의원이 그 자리에 지역구 의원으로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 선거구에서 한 3명, 5명 정도 이렇게 중선구가 되면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완비가 되면 좋겠다. 지금은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승자가 되면 그 지역을 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이 승자만이. 네. 하지만 2등, 3등이 된 사람들도 3등, 4등 된 사람들도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중대 선거구니까 한 선거구 3명에서 5명 정도 되게 해서 우리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고 후보가 좋은 후보를 내는 만큼 너희들은 뭐 했어라고 하면 지금 당장 그렇게 어떻게 내기가 우리도 좋은 후보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좋은 후보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그걸 어떻게 따라잡는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 제도적으로 우리들이 좀 우리들의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는 찬성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찬성하고 있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사실 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그동안 소수 정당들은 사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들이죠. 특히 호남에서는 국민의힘 포함해서 영남에서는 민주당 포함해서. 근데 또 지역이 바뀌면은 또 그냥 뭐 없었던 일이 되고. 아무튼 중대선거구제 확대 문제는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지방의회 어떤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뭐 의제인 것 같습니다. 그 진보당은 지난 2023년 전주울 재선거에서 강성희 국회의원이 당선됐고요. 2022년에는 이 자리에 계신 오우미 의원님이 민주당이 아닌 정당 소속의 유일한 지역구 도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오우미 의원님, 그 네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 대 진보 경쟁 네네.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어요. 네. 진보당 전북 지역 선거 전략, 공천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지금 선거 전략으로는 첫 번째로 전북과 호남의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한 새로운 아젠다 전략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도당에서 저희 호남 대통합 특별시를 상립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극 3특은 이제 시효가 다 했다. 그리고 또 특별할 것이 없는 3특으로는 전북 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라는 거여서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또 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호남 대통합 특별시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민주 진보 반반 전략입니다. 지금 내란은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라도 또 이재명 정부가 정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범진보 개혁 진영의 파일을 조금 더 확대하고 정치의 현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민주당 1급 체제로는 실패할 것이 뻔하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이 할 수 없는 일을 저희 이제 진보당이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민주당 내부의 어떤 긴장감을 더 강화시키고 또 진영의 내실화 또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도 민주 진보 양 날개가 좀 필요하다. 또 호남에서만큼은 특히 민주 진보 반반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천 상황에 대해서도 네. 지금 기초단체장은 전주시장에 지금 강성희 전 그 국회의원 후보가 지금 출마를 하고 있고요. 이제 순창 군수로는 네, 제가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광역 의원 후보는 물색 중입니다. 아직 저희도 이제 그 인력난에 좀 후보 인력난에 지금 있습니다. 네, 필요한 경우는 무소속 후보와의 이제 선거 연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전북 정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광역 의원 무투표 당선은 정말 기필코 막아야 되지 않나 좀 싶고 또 기초원 후보는 전주에 지금 3곳, 익산에 1곳을 지금 선출한 상태이고 지금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도 전북도나 주요 시군에서 좀 출마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보당은 지난 2022년 8일 지방선거 때는 도지사 후보를 내지 못했어요. 네네네. 이번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아직까지는 지금 강성희 이제 전 의원이 도지사 후보로 가야 되나 전주시장 후보로 가야 되나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전주시장 후보로 출마 결심을 하셔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2월 말까지는 이런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호남 아젠다, 전북의 아젠다를 전면화해서 이걸 공론화할 도지사 후보를 지금 선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 아젠다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정의당은 2018년 7회 지방선거 때 전북에서 정당 지지도 17.3%를 얻으면서 제1야당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 오연석 의원님, 그 민선 8기에는 지금 오 의원님하고 한승우 전주시 의원 네. 두 분만 지금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전북에서 그 정의당, 전북도당도 뭐 민주당 중심 구도를 깨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혔었는데요. 후보 발굴이 중요할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는 이 질문을 받고 나서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진짜 잠이 안 올 정도로 지금 현 상황이 정의당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보 정치를 아무튼 전북 지역에서 진보 정치가 확산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지만 이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니고 또 중앙 정치에서 영향받는 지점도 있는 거고 진보 정당이 잘못을 했던 지점도 분명히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진보 정당이 유효할까를 그 질문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고요. 공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당 독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폐해들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도 저 2월 말까지도 그 후보에 대해서 물색하고 계속 물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천은 26일 날 공천심사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정의당은 이번에 그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까지 해야만 결합을 해야만 국회에 진출할 수 있고 그런 폐해들이 있기 때문에 공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당 정치에 대한 폐해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 동의하는 후보들이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보적인 생각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그런 거에 후보가 동의하느냐를 조금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지금 중요한 뭐 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자녀 그 입학의 문제 그리고 납세 의무에 대한 것 그리고 SNS를 통해서 성희롱이나 그런 발언에 대한 거 인권적인 문제까지 다 후보들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공천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의당이 처한 상황이 좀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국회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원외 정당이 된 셈이고. 네, 원외 정당의 서러움을 느끼고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없고가 지역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보의 문제 그리고 아예 여론조사
자체가 그냥 그렇죠. 배제되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가 아예 배제되고 있는 거를 느끼면서 이 다양성이 양당이 강화될수록 다양성이 없어질 건데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양대 정당에만 기대해야만 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잘못된 쪽으로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선거 제도 문제로 네. 기회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정의당도 지난번 지방선거 때 도지사 후보를 내지 못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뭐 도지사 후보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뭐 지방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후보들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실제적으로 그 정의당의 지금 상황으로서는 광역 도지사 후보나 시장 군수 후보는 그 마련하기는 좀 물리적으로 좀 힘들 그 지점이 있고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지금 현역으로 이제 저하고 한승 의원님이 전주시의원에 출마해가지고 재당선 전략으로 좀 집중해서 갈까 하는 생각이고요. 비례 후보를 좀 내서 그 정당 지지율을 높이면서 도민을 만나볼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 각 당 지방선거 전략은 이란 주제로요. 정의당 오연숙 도의원, 진보당 오은미 도의원, 국민의힘 이수진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선안희 도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고요.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여러분 의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전북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북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재검토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여러 해석을 낳고 있죠. 정부 방침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이제 와서 어떻게 뒤집느냐. 정부가 옮기라고 한다고 해서 옮겨지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용인반도체에 지금 13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원전 10개 있어야 한다.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건가? 한강 수계용소 다 쓰면 수량 부족해지면 수도권 주민들 식수는 어떻게 할 건가? 그 용인 반도체 산단이 직면해 있는 핵심 문제를 지적한 건데요. 그러면서 정부가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방정식이 더 복잡한데요. 전북 지역 6개 야당은 용인 반도체 산단 재검토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며 그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오연숙 의원님, 전북 그 지역 소멸 우려 특히 심각하죠. 그 용인 반도체 산단 재검토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 야육당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이대로 가면 수도권의 에너지도 집중을 해서 에너지 식민지화가 될 거라를 염려를 하는 것을 표명을 했고요. 전남의 재생에너지, 전북의 재생에너지가 수도권으로 공급한다는 계획 아래 송전탑이 건설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이나 전북의 재생에너지가 충남의 송전탑을 거쳐서 수도권으로 간다 그러는데 이 송전탑의 폐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송전탑 폐해에 대해서는 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전남이나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충남까지 다 영향이 수도권까지 있어서 그 문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전력 수급 기본계획 그 속에는 2030년까지 그 계획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산지소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생산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분산 정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는 정책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지역에서 그 에너지를 쓰려고 하면 그 아까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어야만 그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전혀 깔리지 않고 수도권에만 에너지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전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이 다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해안 벨트와 저쪽 동해안 벨트가 전 지역이 수도권으로 에너지가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새만금의 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생산된 재생에너지 그 지역에서 그 쓸 수 있는 기업이 이전돼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건 동의하나 꼭 새만금이어야 되냐. 그 반도체 공장은 그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그냥 부지를 그냥 있는 부지 뭐 정읍이나 김제 그쪽 부근에 있는 그냥 안정된 토지를 이용해서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새만금을 다시 주장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의 그 이재명 대통령의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집안의 안전성이나 그걸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 플러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활용하려면 그 전력 수급 그 장치를 하는 것도 국가에서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가서 지금 도지사 그 후보들이 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약을 많이 그 제출하고 있는데 그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쓰려면 아까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아까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그게 선결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하면서도 이 재생에너지 문제는 그 기본적인 것을 해결을 먼저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좀 요구하기도 하고 이 재생에너지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진짜 모든 후보들이 집중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이 이렇게 좀 첨예하게 지금 이제 드러난 게 최근에 들어서 없는 것 같아요. 초고압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만큼 그리고 용인 반도체 산단 재검토를 둘러싼 갈등만큼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립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 쟁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인 반도체 산단 재검토 문제는 뭐 새만금을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이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어떤 균형 발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온 지방주도 성장 이거에 어떻게 보면 시금석 같은 거라서 사실 다들 관심이 있고 여기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네.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에 더불어 그 같은 당 안에서 이 국가 균형 발전의 상이 갈라진다는 거죠. 그게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힘을 가진 정당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송전탑 대책위에서도 이 민주당 안에서 그 대책위조차 그 마련되지 못하는 이런 네. 상황들이 있어서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제는 있어도. 그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력 수급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지금 11차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통 뭐 2년 만에 한 번씩 작성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들어온 후에 지금 12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이 12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게 하느냐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진보당은 광주 전남에 그 전북까지 포함하는 500만 호남 대통합 특별시 이 구상을 밝혔어요. 네, 네. 그 반도체와 피지컬 AI 중심의 호남 산업벨트 구축 이거 3대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제안했는데요. 네, 네. 오 의원님 그 어떻게 실현하실 건가요? 실현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걸 이제 그만큼 뭐 중앙 정치권도 그렇지만 지역에서부터 그런 한마음 한뜻이 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제 실현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되느냐 마느냐가 현실적으로 많이 갈림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새롭게 이제 주장하는 호남 대통합 특별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대전과 충남이 네. 또 광주와 전남이 지금 통합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조건에서 우리 전북은 지금 가운데 지금 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그동안에 이제 소외와 고립을 많이 당했다고 우리가 많이 좀 볼멘 소리를 하는데 더욱더 심화될 것이 이제 뻔한 상황이 되어져 가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전북 정치권이나 행정은 여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이제 경제 통합을 위해서는 이제 정치 통합이 이제 필요하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호남 대통합이 왜 필요한가? 이것은 이제 국가 전략 산업을 호남으로 유치해서 우리 2000년 이제 1000년 넘는 호남 차별 그 소외를 극복하고 호남 인재 전체를 어떻게 천지 개벽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과감하게 저희가 이제 주장을 했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정파를 떠나서 함께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고 관심을 좀 가지고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선거가 또 코앞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입지 문제로 자리 차지하는 문제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용인 반도체 이야기도 좀 했고 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전기와 물이 없는 용인에는 건설이 되어도 이거 가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많이 좀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거 가동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원전을 원전을 뭐 16기 뭐를 건설을 해야 된다. 또 그럼 물은 어디서 끓여야 하고 전기는 어디서 끓여야 되나. 그래서 전국이 그냥 완전히 거미줄 공화국이 되어 버려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아까 에너지 식민지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력과 물이 있는 호남에 이제 반도체와 피지컬 AI 산업이 반드시 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7기가와트 정도의 전북도 재생에너지 생산 계획으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이 좀 불가능하다. 그리고 호남 통합이 실현되어야 반드시 이제 또 이런 반도체와 피지컬 AI 산단에서 쓰고도 남을 전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새만금 신안 등으로 약간 이제 우리 이제 오연수 의원님께서 새만금의 또 반도체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산업도 그런 건 좀 더 우리가 또 심도 깊게 좀 다뤄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새만금하고 신안으로 첨단 반도체 산단과 피지컬 AI 또 데이터 센터 등을 분산 배치시켜야 한다라는 거. 그런데 지난번에 김민석 그 총리께서 이제 전북을 방문하셨었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이야기했어요. 전북에서 호남 재통합을 추진할 경우에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을 좀 밝혔었어요. 네. 그래서 전북 정치권만 그래도 결심하면 되는데 지금 특자도 고립파인 김관영 지사 요즘 이렇게 팔을 좀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뜬금없는 충청연합파 안호영 의원 또 아무 입장 없는 파 이완택 의원 근데 자신들이 이제 차지하고 싶은 이 도지사 자리를 놓고 어떤 전북의 어떤 미래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묵묵부답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 삼특이 지금 소외되고 있다, 그렇죠. 외면받고 있다. 이거는 네. 뭐 분명한 현실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특별 전북 특별자치도라는 그 명칭이 바뀌었지만 아무것도 어떤 권한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은 속에서 특히나 재정적인 권한이 거의 없죠. 특별 고립도가 네. 되기 쉽다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북은 또 제주나 강원과는 또 다른 다르죠. 사실은 네네. 그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문제는 그 광주 전남 통합과 관련해서 광주 전남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몸살을 심하게 그렇죠. 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에 이제 전북까지 이제 같이 결합하게 되면은 굉장히 몸살이 거의 심하게 될 거고 또 하나는 결국 또 광주 전남에 전북이 예속되는 거 아니냐,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그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저희는 우리가 이제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아픈 또 경험이 있고 지금도 그걸 또 시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작은 지역이 큰 지역으로 어떤 흡수되는 이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호남이란 그러니까 전남, 광주, 전북은 전부터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나 또 지리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 동질감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각자의 지역에서 어떤 그것을 시너지 효과를 내어 가지고 호남이라는 거대한
그래서 500만 인구를 마련해서 여기 호남이라든지 아니 중앙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영남권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파이를 키워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미래의 어떤 전망을 정말 제대로 세우고 발전 전략을 세우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이지 우리가 거기 또 가서 뭐 흡수되어지는 이런 것으로는 네. 절대 뭐 발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계 특별자치도 중에서 제주 강원과는 좀 달라요. 전북은 확실히. 그렇죠. 그럼에도 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긴 네,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한번 같이 왜 저런 주장을 하게 됐는가에 네.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저희가 토론을 뭐 제안한다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용인 반도체 산단 재검토 관련해서 뭐 새만금 이전 주장했던 안호영 의원 비판하고 도당에서는 좀 반대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 어떻습니까, 교수님? 제가 그 보도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전북으로 새만금을 이전하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 이전 기회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안호영 의원이 그 전북에서의 내란을 종식하려면은 전북으로 새만을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란이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전북이 전북에서의 내란을 종식시키려면 새만금은 와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비유를 저기로 한 거지 그걸 뭐 어떤 사실보단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를 반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 정치적인 구호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용인 SK나 삼성이 지금 어떻게 거기에로 장소를 정했고 지금 뭐 초반이라 할지라도 지금 계약이 된 상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전면적으로 이전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나 변경됐을 때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정치적인 구호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런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전북도는 전북도당은 중앙하고 조금 다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앙당 같은 경우는 전북에 대한 거 무슨 말이냐라고 단호하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전북으로 가오는 거에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그걸 정치 논리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장기적으로 안 먹으면 봐달라 이런 취지의 반대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클러스트는 저도 고민을 좀 이거 용인 반도체 많이 또 지금 기자님 보도도 보고 많이 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우리 유리한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송전탑을 세우고 그런 환경에서 우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송전탑을 했으면 우리한테도 뭔가가 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송전탑이 다 왜 수도권으로 가는데 우리한테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럴 바에는 우리 송전탑 필요 없이도 우리는 반도체 산단을 우리 유치할 수 있다. 우리는 전력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고 우리는 용수도 충분하다. 그럼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인 걸 뺏겠다는 의미보다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전력도 좋고 용수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지역 간 갈등도 없다. 새만금은 주민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이런 데 있고 대통령도 문제의식 갖고 있지 않냐. 우리 소관 장관님 김성한 장관님께서도 그거 지금 그 이전해야 되는 걸 좀 검토해봐야지 않겠나? 거기 감당할 수 있겠나? 용인에서 전력이나 전기를 이런 입장을 피력했고 대통령께서도 걱정스러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입장이지 이게 우리가 뭔가 막 떼쓰는 외부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떼쓰는 것처럼 보고 있어서 제가 누가 페이스북에 그런 거 올려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저도 댓글을 잘 안 다는 사람인데 제가 댓글을 달았죠. 우리는 우리 장점을 얘기하는 거다. 이건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우리한테 어떤 용인에서의 SK나 삼성에서 무슨 이런
반도체 공정에 대한 변경 사항이라든지 신규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좋은 조건이라는 거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올 수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을 하는 건데 외부에서 보는 건 거기는 스마트팜이나 하면 되잖아. 왜 반도체를 넘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 좀 불쾌하지만 우리의 지금 현실이 이렇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의 장점을 조금 감정적인 거는 다 버리고 우리가 정말 새만금이 어느 정도의 전력이라든지 용수를 반도체를 공정을 이끌고 나가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이끌어 올 수 있고 이걸 과학적인 근거로서 데이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중경 의원님께서 도청에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항변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지금 있는 거를 전면 이전이 아니라 우리 특화할 수 있는 뭐 센서라든지 뭐 우리 뭐 소재 부품에 관한 거는 우리가 특화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전북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성하는데 우리가 주력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전북도에서도 제가 공문을 받아보니까 전면 이전에 대해서는 어렵다. 뭐 기업을 존중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어떤 건설 변경이라든지 신규 사업 있을 때는 우리가 거의 대처할 수 있는 지금 계획을 세우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반도체 전국화, 신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으로 중심으로 하겠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빨리 발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인공태양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강조하기보다는 우리가 단점이 뭔가 단점은 인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인력도 단점이고 용인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이 경부고속도 이쪽 용인이나 이천 이쪽을 해가지고 부품부터 모든 공정이 거기에 다 완비될 수 있는 그런 그 클러스터가 집약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점도 있지만 아무리 지금 유리한 조건이 용인이나 뭐 경기도라 할지라도 계속 그럴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포철도 그렇지 처음으로 그쪽 포항에 갈 땐 누가 찬성을 했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어렵지만 시도는 해봐야 된다는 취지로 전북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그리고 목소리 내문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기회를 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제도 국민의힘 중앙당과 전북도당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온도차가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준비해야 된다. 뭐 다들 뭐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 이전을 용인 반도체 산단을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다 무효로 하고 전부 다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용인 일반 산단에 SK하이닉스가 공장 4개,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공장 6개 짓는데 이 10개 공장이 모두 완공되는 시점이 2050년입니다. 지금부터 24년 뒤죠. 그러니까 요구하는 건 지금 짓고 있는 걸 전부 중단하고 옮겨라 이게 아니고 2050년까지 24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 근데 이 시간 동안 뭐 2번째 공장, 뭐 3번째 공장, 4번째 공장, 5번째, 6번째 공장이 있을 텐데 이 공장들을 계속 용인에만 지을 걸로 지금 확정해 놓고 갈 거냐 아니면 좀 여지를 두고 갈 거냐 뭐 이런 좀 사실은 주장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맞아요. 어떨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용인지에 있는 거를 아까 이수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뺏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 되는 거는 조금 뭐 오해 소지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앞으로 20년 넘은 시간 동안 계획돼 있는 것들을 지금 재검토해서 비수도권으로 좀 옮기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논의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기본의 기저에는 사실은 용인이 반도체 산단이 그러한 규모의 반도체 산단이 들어서기에 부적합하다. 공장을 다 짓고 나서도 사실 깡통 공장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이 논의가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지금 시작된 거 아닌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선한 의원님, 그 더불어민주당도 전북도당과 중앙 온도 차이가 커요. 그
전북도당 특별위원회 구성 못했고 중앙당 아직 구성 안 하고 있고 검토한다고 했는데 네. 그리고 의원님도 그 용인행 그 초과압 송전설로 관심 있게 뭐 많이 가지셨고 최근에 그 반도체 기업 유치 전략 이런 토론회도 개최하셨어요. 네. 좀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는요. 2024년도부터 도의회가 탄소중립특위와 균형발전특위에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주장한 근거가 입법조사처에서 이미 내용이 용인에 불가하다. 전력과 용수 문제 어렵다라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토대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건 용인이 유물 발견되고 지금 계속 나오는 용수 전력 문제 그리고 LNG 발전소를 짓는 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바로 옆 동네 송전선로가 지나가야 되는 안성시 의회에서 의장이 삭발을 감행하고 집단적으로 지금 의회가 반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용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역과 상생해서 동반성장 전략으로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런 취지로 보는 거고 대통령이 기업이 선택할 문제라고 하는 이유도 지자체 간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호의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좀 입장을 정리하면서도 한마디 더 추가하셨죠. 송전선로는 근데 어려울 거다. 근데 전북 입장에서는 송전선로 최소화 전략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용인 반도체가 꼭 아니더라도 그 의회가 계속 주장하는 내용들은 LNG 관련 발전소에 3기가를 짓는다는 건데 그건 탄소 중립 차원에서도 어렵지 않나. 글로벌 기준에 안 맞는다. 그러니 3기가 용량을 우리 재생에너지를 쓰자 차라리. 그래서 그 일정 정도의 용량 부분을 지역에 내려오는 게 어떻겠냐. 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웠고 의회도 입장문을 그렇게 좀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걸 뺏어오는 전략이 아니라 그 너네가 갖고 있는 문제를 이 대한민국 전체 차원에서 같이 보고 같이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한 거여서 이게 무슨 이제 지역 간의 갈등이나 이렇게 보는 건 오히려 그렇게 정치권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의회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이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재생에너지 쓰는 부분으로 가자. 특히 저희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업이 오더라도 용수와 전력 문제에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정말 더 이제 저희가 중요했던 건 재생에너지를 이제 낭비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못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라 우리 재생에너지 다 쓸 수 있다. 우리 기업 유치할 거다. 계속 이렇게 방어 논리를 잘 세워야죠. 그래서 지산지소는 단순히 그냥 재생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건지 수요를 잘 책정하고 그 얘기를 해야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자꾸 논의를 하는 건 갈등을 더 부추기는 거고 그랬을 때 사실 힘의 싸움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경기도 관련해서 국회의원만 과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전략하는 것보다 균형발전 차원 그리고 아까 계속 나오는 5급 3특 차원에서도 저는 사실 대통합이나 이런 구호가 정치인이나 정당의 구호보다는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의 독자적 노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게 특자도 관련해서도 강원은 준수도권입니다. 이미 교통이 다 완비가 됐기 때문에 준수도권 30분 생활권이 가능하고요. 제주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시인 거라서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비전은 제시할 수 있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면 그 선택은 유권자, 도민들에게 맡기는 것도 또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네. 어쨌든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그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 각 당 지방선거 전략은 이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오는 6월 3일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대표를 내 손으로 뽑는 날입니다. 내 삶을, 우리 지역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투표를 하는 건 권리이자 책임이겠죠. 관심과 참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선한희 의원,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 진보당 오은미 의원, 정의당 오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